새벽 2시에 딸이 혼자 거리를 걷는다?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게다가 그 아버지가 25년 경력의 프랑스 경찰 출신이라면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25년간 경찰로 근무하다 얼마 전 조기 퇴직을 결정한 앙투안 르블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파리의 범죄 현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은행 강도, 차량 절도, 마약 조직과의 총격전, 그리고 밤거리를 배회하던 흉기를 든 청소년들까지 저는 늘 위급한 현장의 최전선에서 범죄자와 마주했고 수많은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퇴직을 앞둔 시기에는 이미 PTSD 진단까지 받게 되었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긴급 휴직 후 요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인생에 갑작스러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딸 엘로디 때문이었습니다. 엘로디는 17세 고등학생으로 한국 문화와 K-POP를 열렬히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저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했어요. 6개월 동안 서울에서 학교 다닐 수 있대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저는 그야말로 멍해졌습니다. 서울이라니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가끔 보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나 분단 상황에 대한 이미지가 전부였습니다. 그저 위험한 분쟁 지역이라는 막연한 인식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안 돼. 그 나라는 위험해. 거기선 전쟁이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몰라.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엘로디는 인터넷 자료와 유튜브 영상, 외국인들의 후기까지 출력해 와서 제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래요.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도 문제없고 잃어버린 물건도 거의 다 찾는데요.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K-POP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엘로디는 그곳에서 스스로의 시야를 넓히고 인생을 바꾸고 싶어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표정을 보며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가는 건 안 된다. 같이 가자. 내가 함께 가서 지켜줄게. 그렇게 해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유럽을 벗어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 순간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 이질적인 간판들, 복잡한 공항의 동선, 그리고 저 멀리서 지나가는 보안요원들의 눈빛까지도 의심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엘로디는 옆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금 범죄 현장에 온 것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행동이 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가장 나쁜 상황을 상정하며 움직이는 습관이죠.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던 중 저는 유심히 거리 풍경을 살폈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질서 있고 깨끗한 도시였습니다. 도로에는 차들이 서로 양보하며 주행했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사람들이 신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건 택시 기사님의 인사였습니다. Welcome to Korea. Don't worry. Seoul is very safe. 그분은 유창한 영어로 저희를 환영했고 친절하게 숙소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친절할 리는 없을 거야. 일부에 불과해. 서울 도심을 통과하며 엘로디는 연신 창밖을 가리키며 감탄했습니다. 아빠, 저기 봐요. 와, 여기 진짜 멋지다. 하지만 저는 눈앞의 화려한 풍경보다 딸이 외부에 노출되는 상황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도착한 숙소는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가전은 물론 안전장치도 잘 갖춰져 있었죠. 엘로디는 내일 학교 갈 생각에 들떠 있었고 저는 그런 딸의 밝은 표정에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결정을 한 걸까? 이곳이 정말 안전한 도시가 맞을까? 엘로디는 시차 적응이라는 핑계로 일찍 잠들었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문득 산책을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이면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던 시간대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곳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낯선 도시의 공기와 호텔 직원이 해줬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서울은요. 새벽에도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정말 안전해요.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저는 호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산책이 제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사건이 될 줄은요. 그날 밤, 저는 결국 호텔 문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거리의 불빛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프랑스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에 외출을 감행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이곳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무모한 행동이라고 제 본능은 경고했지만 딸이 말한 한국의 밤은 안전하다는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호텔 근처 거리는 조용했지만 어두컴컴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일정한 간격으로 잘 정비되어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안도감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공원 벤치에 한 남성이 누워 있었는데 명백히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지갑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8이었다면 1분도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지갑을 가져갔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갑을 손에 들고 그를 깨우려다. 그 순간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게 한국어로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죠. 그러자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외국분이시군요. 여긴 그런 물건을 만지면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 경찰이 순찰하면서 확인하고 챙겨요. 걱정 마세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술 취한 사람조차도 보호받고 그의 물건 또한 존중받는 문화가 있다는 걸요. 그것은 단지 법이나 규칙 때문이 아니라 남의 물건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의 문화였던 겁니다. 그 장면은 제 안의 경찰 본능과 불신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는 어느새 밤거리를 걸어 시내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익숙한 영어 간판이 보였습니다. 스문의 시간 감자탕. 한국에 오기 전 딸이 감자탕을 소개하며 아빠 꼭 먹어봐야 해요라고 말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이름부터 의심스러웠습니다. 감자, 탕, 무슨 조합인지 몰랐지만 너무 궁금해진 저는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40분. 그런데 내부는 조용한 식당이 아니라 마치 저녁 피크타임처럼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성들, 대학생처럼 보이는 청년들, 그리고 심지어 저처럼 혼자 식사를 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아 감자탕을 주문했습니다. 직원은 유창한 영어는 아니었지만 친절하고 정확하게 메뉴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커다란 냄비가 테이블에 올려졌습니다. 뜨거운 국물과 고기, 그리고 각종 채소가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한 입을 먹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맛이 온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경험 같았달까요. 그때 제 옆자리에서 식사를 마치던 한 중년 남성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분이신가 봐요? 네.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 감자탕 드시는 외국인 처음 보네요. 여기 진짜 안전하다고 느끼시죠?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시간에 여럿이 북적이는 것도 그렇고 거리에서 아무런 위협 없이 걸을 수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는 웃으며 자신을 김재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재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어 교수이며 이런 야식 문화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긴 새벽 3시에도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여자들도 혼자서 택시 타고 친구들과 노래방 가고 왜냐면 우리는 CCTV가 도시 곳곳에 깔려 있고 총기 소지도 불법이거든요. 사회 전체가 함께 지킨다는 인식이 강해요. 김 교수님의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 중요했다면 여기서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공동체 의식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감자탕의 따뜻한 여운과 김 교수님의 설명이 주는 깊은 인상을 안고 다시 숙소로 향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이 있었고 젊은 여성들이 친구들과 웃으며 스마트폰을 보며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제 안의 불안을 하나씩 지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숙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곳은 단지 치안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문화 속에서 안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사회라는 것을요. 서울에 온 지 어느덧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와 딸 엘로디는 서로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고, 특히 엘로디는 학교 생활에 놀랄 정도로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고 한국어도 매일 조금씩 배우며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런 엘로디의 활발한 외부 활동은 제게는 또 다른 걱정거리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저녁, 딸이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늦게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고, 그때마다 저는 습관처럼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몇 시에 들어올 거니? 처음엔 엘로디도 웃으며 대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짜증 섞인 말투로 바뀌었습니다. 아빠, 여긴 프랑스가 아니라고요. 밤에도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은 분명 이전에도 들었지만 제 뇌리에 새겨진 수많은 범죄 현장의 기억은 그 말 한마디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어느 날 밤 아주 평범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엘로디는 친구들과 학교 프로젝트 준비를 한다며 학교 도서관에 밤늦게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1시까지는 꼭 들어갈게요. 그 약속을 믿고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시 10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길어졌겠지. 하지만 11시 30분, 12시, 전화는 꺼진 상태였습니다. 문자도 메시지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브롱크스에서 겪었던 실종 신고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전화가 닿지 않고, 밤에 귀가하지 않고, 그 후 며칠 뒤에 발견된 피해자들, 그 장면들이 제 머릿속을 마치 뉴스 리포트처럼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오랜만에 PTSD 증상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서 알게 된 유일한 친구, 김재한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한 씨, 저희 딸이 연락이 안 돼요. 밤 11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휴대폰도 꺼져 있고 목소리는 떨렸고 정신은 거의 공황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진정하세요, 앙투안 씨. 지금 바로 집으로 갈게요. 그는 20분 만에 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엘로디의 학교에 연락을 넣고 지인 중에 학교 교직원이 있다는 점을 활용해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이 김 경찰관은 딸의 친구 몇 명에게도 전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그 긴 1시간 저는 앉지도 못하고 숙소 안을 빙글빙글 돌며 초조하게 대기했습니다. 자정이 넘자 제 손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고 머릿속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경찰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짧게 한국어로 통화한 후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엘로디는 지금 친구 민지의 집에 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연락을 못한 것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힘이 빠졌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상황이었지만 저에게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만든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민지의 집 전화로 엘로디와 직접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충전기 안 가져가서 몰랐어요. 지금 민지 부모님이랑 같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괜찮죠? 저는 진정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미리 알려줘야 해. 정말 걱정했단다. 그날 밤, 저는 김 경찰관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앙투안 씨,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드물지 않아요. 아이들이 밤에 활동하는 걸 어른들이 믿고 지켜보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갖고 있던 불신의 마지막 껍질이 벗겨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김 경찰관은 제게 여성 안심기가 서비스, 안심배, 안심기가길, 여성 전용 택시, 그리고 24시간 운영되는 신고 앱 등 한국의 치안 보조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법적인 규제도 엄격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신뢰와 배려가 바탕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서로를 감시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요. 그 말은 저희 가슴 깊숙한 곳에 박히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쫓아왔던 안전이란 개념이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지의 집에서 돌아온 엘로디는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걱정 많이 하셨죠? 다음부터는 꼭 미리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낯선 나라에서 아빠 손을 꼭 붙잡고 다니던 아이가 이제는 제 앞에서 책임감 있게 사과를 할 줄 아는 작은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엘로디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젠 아빠도 조금은 내 말을 믿어보려고 해. 그동안 아빠가 널 너무 꽉 쥐고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내가 이 나라에서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를 보니까 안심이 되더라. 엘로디는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긴 시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햇살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엘로디가 학교에 간 동안은 동네를 산책하며 한국 사회를 직접 체험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그토록 걱정했던 치안 문제는 이미 제가 걱정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정교하고 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리 곳곳에 CCTV, 골목마다 밝게 설치된 가로등, 편의점마다 있는 안심벨, 지하철 역사 안의 안전요원,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기본적인 서로에 대한 존중은 프랑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버스 안에서 지갑을 떨어뜨린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버스 종점 사무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던 그 지갑 안에는 신분증도 카드도 현금도 하나도 빠짐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와 경찰관 모두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주운 물건은 그대로 돌려주죠. 그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 나라는 법 이전에 문화와 사람들의 의식이 신뢰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엘로디도 변했습니다. 수업 외에도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학교 동아리에도 가입하며 새로운 친구들과의 교류에 적극적이었죠. 가끔은 친구들과 함께 영화관이나 노래방에 다녀오기도 했고 그 모든 활동 후에도 지금 어디야? 라는 질문 대신 저는 재미있었어? 무사히 잘 다녀왔구나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 부녀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말, 저희는 엘로디의 친구 민지 가족, 그리고 김재한 경찰관의 가족과 함께 한강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나눈 샌드위치와 김밥, 그리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웃으며 달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낯선 나라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일부가 되었구나. 민지 어머니는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엘로디는 정말 밝고 따뜻한 아이예요. 민지도 엘로디를 언니처럼 따르더라고요. 서울을 떠나신다니 아쉬워요. 또 오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올 겁니다. 이 도시는 저희에게 너무도 특별한 곳이 되었거든요. 서울의 마지막 밤, 저희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엘로디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다음에 꼭 다시 와요. 약속이에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시 오자. 이곳은 이제 우리 둘 다의 고향이니까.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김재한 경찰관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재한 씨, 정말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시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제가 한국에서 배운 이 시스템과 문화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쌓는 일이죠. 그리고 그건 누구나 노력하면 만들 수 있는 사회적 자산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서울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에서 이 도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되새겼습니다. 처음엔 불신과 불안으로 가득 찼던 이곳이 이제는 신뢰와 따뜻함으로 가득 찬 도시로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엘로디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계기로 한국학 전공을 꿈꾸게 되었고 저는 퇴직 후 프랑스 경찰청에서 한국식 안전 문화와 치안 시스템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은 저와 딸의 관계를 회복시켜준 곳이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써 내려갈 수 있게 해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게 된다면 저는 관광객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으로 이 땅을 밟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프랑스 경찰 출신 아버지가 한국에서 직접 체험한 믿을 수 없는 치안과 신뢰의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해가는 부녀의 감동적인 이야기. 저는 들으면서도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안전한 밤거리, 잃어버려도 돌아오는 물건, 배려 깊은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자랑스러운 한국의 문화라는 사실. 다시 한번 가슴이 뿌듯해지네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